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은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우리가 민생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민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10월 3일이죠. 월스트리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7%대 금리 시대에 대비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니 빚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 하는 것이 바로 다이먼 회장의 경고입니다. 만약 미국 금리가 더 오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또 달러는 지금 많이 한국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부채 문제만큼은 주요 나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금리가 1.5%포인트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은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때문입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금리는 더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플레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그것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비용을 거의 1,000억 달러를 잡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 5년간 16.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00년 초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에만 하더라도 우리 가계부채는 불과 50조를 조금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덧 2200조가 넘는 것입니다. 26개 주요국 중에서 가계부채가 폭증한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더한 민간부채는 같은 기간 42.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주요국 중에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처럼 기업부채가 2673조를 넘었으며 가계부채도 2206조를 넘어 민간부채가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에는 전세보증금, 전세금은 빠져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이미 1100조를 넘었습니다. 그 증가 속도는 87개 비교 대상국 중에 16위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경제 주체는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23조 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당장 국채금리가 올라 내년에는 세수의, 그러니까 거칠 세금의 7.7%에 해당하는 28조 4천억을 고스란히 국가채무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엄청난 돈을 국가채무 이자로 쓰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3년 뒤에 1년 이자는 무려 30조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국내 기준금리가 3%포인트 상승을 한 2년간 한국의 가구당 이자 지출은 52%가 급증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이렇게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 소비는 빠르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이자로 돈이 뭉텅 나가니 소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거리는 한산해지고 손님으로 북적대던 가게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들의 가계부채 약 900조는 이제 감당 못할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고금리 자금도 마구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 말입니다. 한국이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난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무슨 비책이 있을까요?
나는 다음 총선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믿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범자유주의 세력이 반드시 이겨서 노동개혁, 세제개혁, 공공개혁, 연금개혁, 거기에다 교육개혁 등을 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노동 유연성을 최소한 서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금 세계 최꼴찌인 이 노동 유연성을 서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생산성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지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당무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하자 지난 8월 30일 느닷없이 단식을 시작했죠. 그 명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재건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명분이 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는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이제 23일 당무에 복귀를 하면 무려 54일 만에 복귀를 하는 셈입니다. 그는 그동안 몇 가지 상징적인 장면을 남겼습니다. 우선 이재명은 정말 보기 힘든 출퇴근 단식이란 걸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는 단식으로 연기됐던 대장동 재판이 10월 6일 날 열리는데 그가 그 재판 끝에 재판장이 허락을 받아 함께 재판을 받는 충직한 부하 정진상을 끌어안는 장면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이 장면을 보면서 칼럼에 전율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전율을 느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두 번째 대장동 재판에서 그가 7분을 늦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자신이 운명이 걸린 재판에 늦게 나타나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당무에 복귀하는 이유로 민생을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변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민생에 집중한다고 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이른바 삼고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재명의 첫 마디는 바로 민생입니다. 그는 9월 27일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서울구치소를 났을 때도 문 앞에서 휠체어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쥐고 있어서 느닷없이 민생을 말했습니다. 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를 말하지는 않고 민생을 말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의 삶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 말하자면 자신이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삶만 걱정하는 큰바위 얼굴 같은 감동을 선사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24일간 벌였던 이재명의 단식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연출입니까? 저 역시 김대중 고문처럼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솔직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정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재명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0개를 넘는 혐의들, 중범죄들은 대부분 언론의 추적으로 이미 범죄의 상당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등장하는 범죄에 연루되어 이미 구속이 된 사람들만 24명입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은 지금 또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 독재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나라 법조인들 대부분은 그 자격을 박탈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 지식인들 다수는 그 입을 봉해야만 합니다. 자, 어떻든 이재명이 복귀하면서 당장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던 가결파 말입니다. 한 청년 의장 출신이더군요. 이재명 7일에가 된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은
이 가결파를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정말 다수가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걸까요? 개딸들이 수박 쪼개기가 아니라도 이미 5인방은 방이 나붙었습니다. 이상민, 서른, 종천, 이원욱, 김종민. 친명계는 윤리심판원에 이들을 회부해서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종천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양심 표결을 어떻게 징계하나? 사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사당화가 된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해서 징계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반민주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바닥 모르는 곳으로 추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거대한 장벽을 넘자. 아주 도량 크게 자신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지난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시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홍익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작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 왼쪽 날개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흉기를 짠 사악한 악당이란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재명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당장 이재명은 지금 또 일주일에 2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백인동 재판이 대장동 재판에 병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재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단독 재판부 사건이 된 위정교사, 이 위정교사도 기소가 됐습니다. 또 수원지검에 되달아간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수사한 뒤에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재명은 결국 내년 봄에는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많으면 5번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락가락하면서 일주일 내도록 재판을 받고 또 재판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정자동 개발특혜 사건도 이재명에게는 엄청난 짐입니다. 그건 또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만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개딸들이 지지를 믿는 모양입니다. 그는 재판을 다음 대선이 시작할 때까지만 끌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재명을 향한 시선을 넉넉하고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재판만으로도 이재명의 그런 꿈은 망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납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 지난 대선 자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몰립니다. 지난 7월 14일 고 김문기의 아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식사 도중이나 밤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고 김문기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통화를 하던 아주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김문기는 대장동 플랜을 짜는데 실무자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정을 들으면서 김문기 씨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던가요?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아주 당당합니다. 그는 어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이 병합 사건 세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17일 같은 재판에 나온 지 사흘 만에 다시 세 번째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재판 준비가 어렵다고 불만을 호소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박 대통령 재판이 일주일에 나흘씩 열리는데도, 그래서 부동의자서로 밤늦게까지 꼼짝없이 만인 환실이 앉아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부당한 재판을 항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은 2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부탁을 한 대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단식 이후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짚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재명의 새로운 트레이드 마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탄압받는 정치인. 그런데 어제는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쇼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런 쇼는 늘 그렇듯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장담하건대 최종적으로 정의가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혁신위를 준비 중입니다. 혁신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이재명도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만들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마도 지금 혁신위원장 선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뉴스완에서는 후보군의 제 이름까지 거론을 했더군요. 그런데 그건 정말 가짜 뉴스였습니다. 저는 어제 OBS 방송에서 혁신위 문제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선 혁신위가 꾸려진다고 해도 그 기능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혁신위가 뭘 하느냐, 뭘 할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국민의힘에는 지금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와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곧 진짜 혁신을 해야 할, 그러니까 인물 영입과 교체라는 악역을 맡을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마 한 석 달이 지나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혁신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설령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다 해도 막상 혁신위가 할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의 혁신은 무엇보다 인물이 혁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물을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는 바로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할 일이 더욱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혁신위에 누가 오더라도 혁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밀실에서 논의한 혁신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이 추대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 민주당 역시 이재명이 밀실에서 혁신위를 인선했지만 당시 이래경이라는 분은 물론 뒤에 내놓은 김은경 교수도 대실패를 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위가 가동되고 최고위가 복종하는 전권이 주어진다면 성공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정치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혁신을 하면서 승복받으려면 무엇보다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혁신위가 무엇을 혁신하는지부터 밝혀야 하는 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혁신위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건 누가 혁신위원장을 맡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선거용 미봉책으로 보이거나 형식적인 눈가림 정도로 보일 테니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고작 30%, 반면에 부정평가는 그 2배가 넘는 무려 61%였습니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가 내렸고 부정평가는 정반대로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평가가 30%로 추락을 한 것은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는 왜 이렇게 추락하는 걸까요? 이런 지지로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0%를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본들 윤 대통령이 있는 국민의힘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운위는 늘 그렇듯이 외교가 1등입니다. 26%. 그리고 국방안보가 10%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경제, 민생 이런 건 없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운위는 선거의 핵심 이슈인 경제, 민생, 물가가 이번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7%로서 1위를 한 겁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이유인데 10%입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오만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동, 일방적인 행동, 일방통행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이랄까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이 34% 그리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낮은 33%. 자, 리얼미터도 잠깐 볼까요? 10일부터 13일까지 조사를 해서 지난 월요일 날 발표를 한 것이죠.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4%. 이 역시 3.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의 경우 5개월 만에 35%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반면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2.2%, 전주보다 2.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큰 격차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50.7%. 자,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4개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한 지표조사, 이른바 NBS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31%, 그리고 민주당 지지는 29%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하고 있는 정부 견제론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이에 대한 조사입니다. 오늘 당장 투표를 한다면 당신은 여당에 찍겠느냐, 정부를 지원한다고 여당에 찍겠느냐, 아니면 정부를 견제한다고 야당에 찍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정부 견제론이 48%, 야당을 찍겠다는 것이 48%, 그리고 정부 지원론, 여당을 찍겠다는 의견이 39%.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치는 묘하게도 4년 전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 총선 당시 상황과 아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지원론은 무려 49%. 그런데 정부 견제론은 39%에 불과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번 총선에서 승부를 가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와 그리고 충청권에서 국민의힘은 모두 민주당이 밀렸습니다. 서울은 정부 견제론이 46%, 그리고 정부 지원론이, 그러니까 여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은 41%, 인천, 경기는 더욱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정부 견제론이 51%, 정부 지원론이 37%. 이러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승리한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난망한 일이 됐습니다. 충청권을 볼까요? 정부 견제론이 52%, 그리고 정부 지원론이 31%. 이곳에서도 여당이 야당을 이기기는 아주 힘든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2030의 표심도 보았습니다.
20대는 정부 견제론이 55%인데 정부 지원론은 불과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대에 한 사람이 여당을 찍는다면 두 사람은 야당을 찍는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30대는 정부 견제론이 54%, 그리고 정부 지원론이 32%입니다. 그 차이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야당을 찍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쪽으로 살펴봐도 국민의힘이 밀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 중도층의 향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 견제론은 54%, 과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론은 33%. 조금 방향을 바꿔서 중도층이 아니라 무당층을 조사를 해도 그 차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 견제론이 42%, 정부 지원론은 한참 떨어진 26%.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더 겸허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인다면 대중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선 저는 두 가지만이라도 갖췄으면 합니다. 첫째는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둘째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 이 도덕성은 바로 보수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자가 보수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